2017년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봐주시면, 이제, 한 경제 내에는 두 종류의 소비자가 있어요. 두 기간만 생존을 하고, 효용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디테일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케이스일 것이고, 이제, 현재 초기 부전점이 주어진 거죠. 이제 소비점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준 것은 아니고, 이제 소득을 이제 처음에 기준을 잡아준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둘이 이제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교점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무역 개방을 했어요. 이제 자본의 이동성이 자유롭게 이제 이자율이 특정화되어서 이제 어느 점이든 선택이 가능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정부가 규제를 가합니다. 자, 2017년 행시 문제는 그 정부가 두 번 등장해요. 일반적으로 문제에 정부가 등장하면 이제 정책적 함의를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에 정부가 있을 때에만 적는 것인데요. 이제 소결로 적어도 상관이 없고 이제 정책적 함의라는 개념으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무언가 그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지하는 형태로 서술을 하시는 것도 괜찮죠. 문제에 정부가 등장하면은 정책적 함의를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첫 번째 살문 1의 해결은 그 출발 자체는 굉장히 쉽죠. 그 MRS가 이제 그 상대 가격과 일치하는 점에서 효용 극대화가 만족이 되잖아요. 두 집단 모두 마찬가지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이제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시면서 출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정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죠. 이제 맥스 U로부터 출발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함수 자체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C1, 이제 C2, A 거 기준으로 설정되고요. 이제 C1과 C2를 A는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짤 것인지 찾으면 되고요. 제약 조건은 평범한 형태의 시점 간 자음 배분 예산선을 이제 그리시면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C1A 플러스 C2A를 1 플러스 R로 나눈 것과 그 다음에 이제 Y1, Y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바로 숫자를 넣었어요. 1000하고 1800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000, 1800 기준으로 1 플러스 R로 나눴을 때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식을 정돈할 때에는 보통 서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서술을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수식을 풀자라는 것이 보통 기본 순서이지만 이 정도는 조금 뭐 눈에 띄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구태여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서술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1개 조건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통상적인 효용 극대화 문제 등이라면 실제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 먼저예요. 그림을 그려서 접할 때 문제의 정답이 나온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미분을 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만 우리가 이제 MRS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정도 CD 함수 정도만 돼도 뭐 간단하게 뭐 그런 그래프는 어차피 나중에 그릴 거니까 이제 선행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C1, C2 첨자는 이제 많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XY면은 MRS는 X분의 Y가 되잖아요. C1분의 C2라는 형태로 뭐 간단하게 도출이 될 것이고 해설지에는 간단하게 줄여놨지만 여러분들 답안에는 사실 간단하게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1 플러스 R과 일치한다라는 조건을 따라가시면 되죠. 자, 요거 여기 대입하시면 C1에 대한 함수가 나오고 C2에 대한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C1하고 이제 C2라는 함수를 도출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 되겠죠. C1만 먼저 끌어내 볼게요. 500에 플러스 900에 1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B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초기 부존 상태의 소득만 차이가 나고 이제 B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도출하시면 되겠죠. 이게 A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B입니다. B는 주어진 이자율에 대응해서 이제 750 플러스 600으로 1 플러스 R 나눈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좌표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C2도 함수를 도출을 했는데 제가 C1만 지금 간단하게 그려놨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누가 차입자가 될 것이고 누가 저축자가 될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내리시고, 이쪽에서 내가 소비하려는 양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양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비하려는 양과 가지고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해설지처럼 누군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소비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친구는 빌려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먼저 내리신 다음에 해설지처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봐주시면 A는 C-Y라고 했고요. B는 Y-C라고 해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이제 A 입장에서는 차입자가 될 것이라는 게 좀 분명하고요. 이제 B 입장에서는 이제 저축자가 될 거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양자가 이제 위치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관계가 일치한다고 적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바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C1A 플러스 C2B는 현재 경제의 현재 소득이 2,50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게 2,500이다라는 관계식을 통해서도 이자율이 현행이 지금 얼마의 이자율이 설정되는지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장에서 조금 긴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냥 합쳐서 전체의 부존량이 현재 2,500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푸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해설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소비도 뭐 계산을 해놨지만 일반적으로 사실 이자율이 여기 있고 저쪽에 그 뒤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하시면은 현재 이자율이 몇 %가 나타나게 되는지는 도출을 해낼 수가 있죠. 2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효용극대화 과정을 도출하는 과정까지 이자율을 도출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C1, C2 다 A, B 모두 이제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그 최적 조합, 그 소비 조합과 이제 균형 이자율을 구하시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뭐 C1, C2이지만 XY 평면에서 공부했던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뭐 충분히 문제는 풀린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프 있죠. 그래프 오른쪽 위에 박스로 제가 그려놓은 그래프가 에저스 상자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실전에서 에저스 상자를 떠올리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저도 이제 사후적으로 해설지를 이제 적으면서 뭐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확장성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실전이라면 따로따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C1A, C2A 그려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C2A, C1B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C2B 하신 다음에 초기 부전점 비율적으로 대략 맞춰 찍어주시고 이자율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점하고 좌표를 보여주시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이 가로축이 이제 Y1의 합이라면 2,500이죠. 세로축이 Y2의 합이라면은 3,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거고요. 뒤집어져서 이곳에 위치하는 에저스 상자 형태가 되죠. 계약 곡선을 먼저 도출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둘의 효용함수가 동일합니다. MRS 함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원점끼리 직선을 연결한 점에서 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성립한다면 균형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계약 곡선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기 부전점을 찍잖아요. 초기 부전점을 찍어놓고 뭐 그 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효용극대화가 만족이 안 되지만 그런 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도출된 Y C1과 도출된 이제 C2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다 마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제 17년도에는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에저스 상자를 그리는 것까지 배점 요소에 들어갈 리는 사실 없어요. 사실은 없고 이제 A 거, B 거를 따로따로 그려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은 또 우리가 이제 기출을 또 해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C1, C2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박스를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유사 문제가 나온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소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림 전혀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A 거고 이제 교재를 뒤집어서 보시면은 B 거잖아요. 얼마든지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고, 약간의 디테일이 그 그래프 왼쪽에 보시면은 서술이 조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로 이동하려면 둘이 이제 교환하는 경제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곡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후생경제학 제1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를 따라준다라면은 훨씬 더 좀 디테일하고 좋은 서술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된다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은 누가 저축자, 누가 차입자 이런 것도 잘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함정은 없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죠. 근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 1의 상황이 변하여 이제 외국의 이자율이 10%로 얼마든지 빌릴 수 있고 각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면 이제 소비 조합들을 구하고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문제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갈까봐 이제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적으라는 것이잖아요. 다음 페이지 그래프 보시죠. A의 효용극대화 조건을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보여주라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꺼내라는 거죠. 앞쪽에서 함수를 다시 꺼내는 것이고 되게 쉬워요. 10% 집어넣으면 돼요. 이자율에 0.1 집어넣으면은 이제 문제에서 초반부에 친절하게 또 이제 반올림을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점으로 이동하게 되는지 찾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같이 제가 계산해 볼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따라서 간단하게 C1과 C2의 좌표가 어떤 점에서 달성되는지는 구할 수가 있는데 에지워스 상자를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C1이 이런 기울기로 이 점에서 여기를 선택했고 이제 C2 입장에서는 이런 점에서 이런 기울기로 자 이런 점을 선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이자율이 떨어지는 충격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효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얘는 효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따로따로 그리면 돼요. 따로따로 그리면 되고 여기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실제로 가능하죠.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면 MRS라는 함수의 형태 특성상, CD 함수 특성상 여기 접하진 않습니다. 얘는 더 이제 오른쪽에 가서 접할 것이고 B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 접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조금 더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점에 가서 접하겠죠. 따라서 실제로는 소비점 기준으로 에지워스 상자의 한 점이 아니고 두 점이 실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가능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는 효용이 떨어지고요, 누구는 효용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마지막에 적으시면 될 것 같지만 좌표를 찍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역시 제 판단에는 처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에지워스 상자가 아니고요, 요 정도 그래프만 그려주셔도 충분히 전달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해설지는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꺼내기 어렵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판단이 쉽지 않겠지만은 이왕 기출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약간 계기를 만든다라는 측면으로 조금 과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해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설문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면서 좌표를 두 점으로 찍는 요거까지 제가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이거 두 개 쪼개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함의 적으셔야죠.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무심코 물어본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문제에서는 그걸 연습해보는 문제도 하나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목차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정해놓는 게 좋아요. 초안을 작성하는 건 별로예요. 초안을 작성하는 거는 경작에서는 불필요합니다. 근데 목차를 여러분들이 짜고 출발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문제라면은 이렇게 짜는 거죠. 이제 소비자의 이제 C1, C2 도출, 그러면 소비점 도출. 투박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 의미를 물어봤잖아요. 경제학에서 뭐 어떤 의미를 실제로 뭐 물어보지 않아도 적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서술하라고 하죠. 따라서 여기 뭐 의미 일단 이렇게 적어 두는 거죠. 옮겨 적을 때는 조금 세련된 표현으로 바꾸면 되니까. 따라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얘는 시험장에서 바로 알아요. 차입자의 경우는 효용이 떨어질 것 같고 이제 저축자의 경우는 효용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꺼내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좀 불리한지를 서술할까? 요 정도 준비 작업만 하시고 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넣고 싶은 키워드가 이제 문제를 읽다 보면 떠오른단 말이죠. 답안을 적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따라서 중심 키워드 설문 1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정리 언급하면 좋겠다. 계약 곡선도 언급하자. 이런 중심 키워드만 쫙 마킹하시고 바로 답안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요. 이제 일반적인 논술 과목이나 법 과목이라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초안을 작성할 필요도 있지만 경제학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시.
자본 자유화 이후에 자본 유입국이잖아요. 이 국가는 자본 유입국인데 폐쇄 경제 하에서의 이자율보다는 낮은 이자율이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부적으로 수익률을 높게 보장받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이자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자본 유입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자는 효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차입자의 경우는 오히려 조금 낮죠. 20%를 빌려서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는 10%로 낮게 빌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미를 끌어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저축자가 고소득자고요. 차입자가 이제 저소득자임을 고려하면은 이게 양극화의 해소라는 키워드도 사실은 이제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주세요. 이게 지금 누구는 효용이 떨어지고 누구는 효용이 올라가니까 모든 주체에게 효용의 증가를 보장만 주는 건 아니다. 당연히 뭐 서술을 하셔야 되겠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는 양극화의 해소라는 측면이 실제로 조금 납득이 가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함의를 적을 때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조금만 더 깊게 해보세요. 무언가 이제 의미하는 바를 적으시오. 뭐 정부가 등장했다거나 뭐 정부가 한 거예요. 이것도 자본의 자유화라는 것도 정부가 진행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등장하면 무조건 적어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결과만 나열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를 뽑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여러 가지 이제 경제학에서 들으셨던 키워드들을 한번 더 떠올려 보자라는 것. 자, 세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뭐 칠판에 뭐 요란하게 떨고 작성할 그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1기의 차입은 1기 소득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차입자에게 타격이 오는 거죠. 저축자는 상관이 없어요. 저축자는 상관이 없고 그 저축자가 상관이 없고 차입자에게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게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자본 자유화에서는 20% 이상을 지금 저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게 되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을 잘랐다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 1000인데 1200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제가 가해진 거잖아요. 얘는 제가 따로 그랬어요. 얘가 의미가 있는 거지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얘만 따로 그렸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1310 이렇게 가는데요. 못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어진 노란색 기준으로 MRS와 L 플러스 R이 일치하지 않는 점까지만 내가 돈을 빌릴 수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규제하에서는 차입자의 효용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시 한번 마지막 줄에 규제의 효과를 간단하게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정책적 함의를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규제의 효과, 저축자는 상관이 없지만 차입자의 경우는 효용이 떨어질 것이고 대출 규모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술만 하시면 되는데 안 물어봐도 정부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책적 함의를 적으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적을 수 있으면은 경제학 내공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미시경제학 문제를 풀다가 거시적인 아이디어를 꺼낸다라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다라면은 실제로 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너무 많이 돈을 빌려오면 피곤하거든요.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자본 자유에 따른 효과에서 실제로 이제 그 투기 공격이 좀 많아진다라는 거 이런 서술을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죠. 근데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얘는 이제 미시경제학이야. 거시경제학에 대한 그 서술 자체를 이제 붙인다라는 개념 자체가 연습을 해본 적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어떨까요? 자, C1, C2 평면에서 저축자, 차입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거시에서 많이 다루는 양극화를 서술할 수 있다면 세 번째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너무 갑작스럽게 돈을 받으면 이 국가가 사실 기초 변수가 취약할 때에는 그 타격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이 투기성 공격에 취약하다라는 측면이 과연 이제 버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 요거를 떠올린다면 서술지 이게 서술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게까지 적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괜찮은 결론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험장에 시험 문제에 등장하면 마무리 지을 때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자. 뭐 쉬운 문제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효용이 떨어지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특정 재화의 소비 장려나 억제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서술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수업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C1, C2 평면에서 이런 이 거시적인 마인드를 서술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주의할 점이요. 나름대로 이런 공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은 득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서 요란을 떨면 안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쪽에 요란을 떨어주고 내가 이제 문제를 보고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효율성의 감소를 유발시키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갑자기 자본이 유입되는 게 조금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규제를 가한 것이다. 이 정도의 서술을 가미하면 되는 것이지 현실 자료, 뭐 시사 자료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문제에서 뭐 중심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최근에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들을 막 꺼내가지고 막 사리를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채점은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쪽에서 가해질 수밖에 없고요. 약간 좀 괜찮은 답안으로 마무리를 좀 짓자라는 측면에서 서술을 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중심을 두셔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가끔 제가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은 그런 좀 잘못된 답안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서술이 빈약해. 근데 갑자기 여기에 정부가 실제로 지금 막 부동산 규제하는 것들을 담뿍 담아가지고 막 절반 정도를 할애를 해버려요. 문제를 안 풀고 문제에서 살짝 한 1점 정도 줄까 말까 고민하는 테마에 대해서 답안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술을 한다면 필패예요. 점수가 무조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건조하고 재미없게 배웠던 내용들이 답안의 메인으로 고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약간 추가적인 부분들이 플러스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답안지를 쓸 때에도 그런 마인드를 반드시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그 국경 특강 등으로 제가 이제 해소를 시켜드리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또 이제 특히 이제 초시 기준으로 초년 공부 기준으로 약간 시간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국경까지 이제 못 건드리고 들어가셨으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이제 삼순환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국경 특강에 나왔던 테마다라고 하지 어려웠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이제 받고 뭐 그런 테마였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이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그래프 수식이 지금 주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절편도 좀 꼼꼼하게 좀 웬만하면 맞춰주시고, 뭐 기울기, 비율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맞춰주세요. 웬만하면 맞춰주시고 이제 좌표만 잘 찍으면 상관은 없지만 이제 이왕이면이라는 측면이 좀 있고요. 소극으로 국내 수요 공급 변화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고기죠. 땅콩을 포대당 10달러에 수입하고 있고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죠. 수익 쿼터를 설정해서 규제를 가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분균형 분석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QP라고 합시다. QP. 문제에서 어찌됐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디테일하게 좀 이제 좌표를 줬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실 이런 느낌으로 절편도 여기서 올라가는 형태로 그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치명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교점이 20이에요. 교점이 20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교점이 형성되면 무조건 도출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결정되어 있는 가격은 10이에요. 10. 자, 이게 만약에 국립외교원 시험이었다든지 아니면 국제경제학 기출이었다라면 조금 더 해설지처럼 오른쪽 그래프도 그리시는 것이 분명히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게 경제학 정도 수준에서 무언가 부분균형 분석을 응용하는 문제였다라는 정도로만 인지를 한다면 일단은 뭐 이거 찾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미시 교과서 기존서에도 기본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좌표를 찾아서 현재 수입량이 100이다라는 걸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아니지 200이지 300하고 이제 100 기준으로 200만큼 수입이 된다라는 걸 찾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정부가 이제 수입량을 50포대로 제한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공급 곡선이 이거 아니죠.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 의해서 공급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공급 곡선을 제대로 그리려면 사실은 때마침 2018년도 문제 풀었네요. 우리나라 거 하나 요거 공급 곡선 세계 시장에서 이제 소고기니까 수평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 2개. 이거 수평합하는 문제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유무역을 했을 때에는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만들어.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만들고 여기서는 이제 수입을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미상의 공급 곡선은 올라가다가 꺾여서 수평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곡선이 국내 기업보다 오른쪽에 점이 찍힐 수 있었던 것은 자유롭게 이제 수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50
이거 이상은 안 된다라고 제약을 깔고 있잖아요. 따라서 기존의 국내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것보다 맥스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좌표는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고 플러스 5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좌표는 좀 무시할게요. 오른쪽으로 점이 찍힐 수 있는 맥스 좌표는 이렇게 뭐 느낌상으로 오른쪽으로 50만큼만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규제가 가해지는 거죠. 수익 쿼터를 통해서요. 근데 이제 뭐 다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어차피 이렇게 갈 일이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이 수평선은 가능했던 점입니다. 이제 오른쪽만 지워버리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공급 곡선 자체가요, 이렇게 꺾이고 쭉 올라가는 형태로 쿼터하에서 국내에 진실된 공급 곡선의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찾으라는 거죠. 그죠? 이 점을 찾아서 그때 이제 수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이제 수입 기업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구하라는 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이제 기출은 아니고, 이거 20 아니었네요. 20 아니고 여기가 20이었네요. 그 막 비율을 안 맞추니까 찜찜하잖아, 그지? 10하고 20 사이가 너무 이제 가까우니까 웬만하면 비율 맞추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오른쪽 그래프는 국경, 특강 등을 들으신 분들이 실제로는 그릴 수 있는 그래프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문제를 푸는 것만 기본적으로 목표로 잡는다면은 왼쪽 그래프 정도로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이제 국경을, 이제 특강을 듣고 들어가시거나 국경을 준비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것도 알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무역량, 이 국가 입장에서 이제 무역량을 M이라고 한다면 이 교점부터 실제로 수입의 의사가 생기죠. 둘 사이의 거리만큼이 무역의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입, 수요 곡선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이국 모형이면 반대편 국가의 교점에서 공급의 의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형태로 수출 공급 곡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그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 공급의 의지는 이런 식으로 수평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쿼터라는 것은 국내에서 하는 겁니다. 얘네들의 의지를 꺾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 이게 지금 300인데 우리 50만 들고 들어올 거야. 따라서 여기까지는 상관없지만 이거는 안 돼. 이렇게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쿼터하에서 수입 수요 곡선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VER 두 번째 문제도 바로 보시죠. VER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공급할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꺾어줄게라는 것이 바로 VER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뭐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추후에도 국경 특강 등을 통해서 경작만 하시는 분들도 점검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독점적 수익 권한에 대해서 수입 기업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여기 받을 수 있는 가격은 20이죠. 내가 들고 들어올 때 가격은 10이지 않습니까? 뭐 면적으로 따지자면은 지금은 요 정도 면적이라고도 판단이 내려지는데요. 뭐 직관적으로 가셔도 됩니다. 50개를 들고 들어올 수 있고 들고 들어와서 팔면은 플러스 10만큼 마진을 하나씩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둘을 곱한 것이 바로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다.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A국 똑같네요. 총 수출량을 50호대로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격과 정부 수입의 변화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이거 잘 보세요. 들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지금 쿼터하에서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VER에서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그 국내에서 규제를 가했건 해외에서 못 들어오게 만들었건 국내에서 플러스 될 수 있는 맥스 값이 그냥 플러스 50까지 제한으로 주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의 곡선을 그릴 때에는 똑같아요. 다만 여기만 살짝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만 살짝 달라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꺾은 거하고 교점은 가격이 원래 가격이에요. 쿼터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입할 때 가격은 10으로 유지가 되는 거지만 VER에서는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고요. 실질적으로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가격이 마진을 못 남기는 가격으로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A국 정부의 수입 변화를 구하시오. 아까 이 마진이 있었잖아요. 그 마진 크기만큼이 이제 실제로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실제로 이 쿼터하고 VER을 비교하는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쉬운 문제예요. 이제 이게 경제학에 등장했기 때문에 뭐 꾸준히 또 국경 테마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때로는 국경에서 경제학만 배워도 센스 있으면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국경을 배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딱 두 번이었어요. 국경을 배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두 번 등장했는데요. 등장하겠죠. 이제 또 우리가 기출을 또 풀다 보면은. 하나는 포트폴리오 밸런스 모형입니다. 이거는 뭐 국경을 배우지 않으면은 감각적으로 접근했을 때 따낼 수 있는 점수가 한계가 있어요. 얘는 뭐 쿼터는 어떻게 뭐 주워들어서 뭐 짜맞출지 몰라도 수출자율 규제를 본 적이 없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경제학을 잘해도 본 적이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지금까지 두 번 등장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경도 조금씩 특강 등을 통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하튼 수출자율 규제를 본 적이 없다면 지금 해설도 어렵게 다가오겠죠. 하지만 추후에 특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신다면은 진짜 쉬운 케이스라는 것이 또 인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보완하시고요. 이 문제는 해설지를 보면서 왼쪽은 똑같겠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도 충분해요. 왼쪽 그래프는 똑같겠다. 이거는 뭐 쿼터 때문에 오른쪽으로 맥스점이 더 이상 못 가는 거나 VR로 맥스점이 더 이상 오른쪽으로 못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유는 달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는 이 과정 자체가 변화할 수는 없어. 달라질 이유가 없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 비교하여 장단점을 논하라는 것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쿼터하고 VR의 그 차이점과 어떤 의미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경을 공부하실 때는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절대 다루질 않습니다. 이렇게 쿼터 VR을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번, 2번은 봐줄 수 있어. 1번, 2번은 경제학이지만은 부분균형 분석을 연습시키는 문제라면은 뭐 인정이 되지만 세 번째 문제는 사실은 조금 그래요. 실제로는 쿼터는 세계 가격이 떨어지고 국내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내 산업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차익만큼을 국내에 누군가가 챙겨요. 근데 VR은 세계 시장에서 공급 자체를 꺾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채로 국내 가격이 오르니까 그 누군가가 이거를 수출국에서 챙겨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국과 수출국 기준으로 쿼터가 이제 수입국이 더 좋아요. 쿼터가 수입국이 더 득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못하지만 VR을 실제로 시행했던 케이스가 좀 있었는데요. 명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이 일본의 그 소형 자동차에 대해서 쿼터를 하고 싶어요. 자꾸 싸게 들어오고 국내 시장이 잠식당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미국이 자유무역을 전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데 내가 나름대로 힘들다고 특정 산업에 쿼터를 때리면 이제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명분 때문에 일본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수출국이 수입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왜 수출국이 수입국을 보호를 해주는데요? 물량을 제한해주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 아래쪽에서는 미국의 요청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소형 자동차 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알아서 조율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한테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은 일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싫다고 하겠죠. 왜? 지금 그 자유무역 하면서 돈 잘 벌고 있고 자유무역 하자며!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미국이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스위치를 하나 들고 왔는데 요거를 내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누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정중하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자율적으로 우리 산업을 보호해달라. 스위치를 보니 그 이쁘게 생겼어요. 스티커 하나 붙어 있는데 사람 얼굴 그려져 있고 뭐 뼈다귀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뭐 예를 든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카드를 들이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반대편에 위치하는 뭔가 이제 급부를 좀 들이밀면서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국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 그죠? 수입국이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출국이 알아서 하겠다는 게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순한 명분 때문에 수출 자율 규제를 선택했던 경우가 상당히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경제학 답안에 적을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든 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WTO 체제하에서는 수출 자율 규제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쿼터하고 VR이 옛날에나 뭐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었지 지금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나오면 적어야 된다. 그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형은 소개받고 들어갔더라도
세 번째 문제까지 확실하게 풀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연도 시험은 그냥 편안하게 90점 만점 정도로 생각하시고 다른 쪽에 조금 더 디테일을 담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냥 화려하게 수필 좀 적으세요. 내가 나름대로 뭐 상상력도 발휘하시고 뭐 다만 5점이라도 그게 알아요. 또 운대가 맞아서 더 높은 점수가 될 수도 있죠. 이 해에는 합격하신 분들이 90점대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도 웬만큼 소화하고 들어가셨던 거죠.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산문입니다. 산문. 뭔가 문제가 처음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외부 효과라는 측면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외부 효과라는 측면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한 번이라도 풀어보고 오신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과점 시장 문제하고 유사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 효과라고 이제 보통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과점은 아니에요. 독점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지? 경쟁이에요, 경쟁. 맞습니까? 따라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뭔가 내가 슈타켈버그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이제 꾸르노 같은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실제로 둘이 카르텔도 할 수 있다라고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조금 과점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라고 해도 절대 답안에 꾸르노, 슈타켈버그, 뭐 카르텔은 돼요. 이 두 가지 과점 시장에서 등장하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과점 시장은 수요 곡선이 하나 여기 존재하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이 뭐 진입하거나 이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상태를 고지고대로 서술하시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의외로 과점 시장에서 공부했던 반응 함수 그대로 나와요. 자, 실제로는 좀 이제 재미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이제 비용 함수를 살짝 외부 효과를 담아도 과점 같은 테마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재미있는 문제였지만 막상 접근을 해보면 제가 칠판에 줄줄이 나열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일관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무언가 수식을 전개하고 끌어내는 데에는 항상 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필요하죠. 기업이 등장하면 무조건 맥스 파이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은 1 곱하기 Q입니다. Q1 이거 풀 건데요. 1 곱하기 Q1 그리고 비용 함수를 적을 때에는 뭐 생략하지 않잖아요. 문제에서 준 대로 그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Q1에 Q1 플러스 Q2라고 적어놓고 됐네요. Q1 Q2 상대방의 산출량 가지고 내가 뭐 어쩔 거예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변수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를 내가 상수 취급하고 접근하겠다라는 편미분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1이고요. 요거는 뭐 비슷하게 나오죠. 마이너스 이제 Q1의 제곱이니까 2Q1. 이거는 미분하면 뭐 Q2는 0이라는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넘기고 정리하면은 과점 시장하고 느낌 비슷해져요. 두 번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과점 시장에서 이렇게 풀었다라고 제가 보통 설명 안 드리잖아요. 모든 기업의 행동 메커니즘은 맥스 파이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 과점의 조건이 반영되어서 반응 함수가 나온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은 이값 문제는 사실 반응 함수를 끌어내는 것 자체가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고 연립해서 구하시면 돼요. 뭐 꾸르노 균형 이제 이런 거 이제 적으시면은 사실은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꾸르노랑 비슷하지만 꾸르노는 아니니까요. 두 번째 봐요. 이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일본에서 경쟁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깔아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가정을 깔아줬죠. 그죠? 이 과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총이윤을 서로 절반씩 나누는 담합이 발생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 역시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해설지 보시면 됩니다. 뭐 필기하실 거 없죠? 이젠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공동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플러스 1 곱하기 Q2 다시 한번 또 적어요. 또 적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까라는 문제를 풀면 되죠.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Q1과 Q2를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길게 뭐 풀어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함정이 아직은 없어요. 뭐 많이 적을 내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적게 적는다고 점수를 잃을 내용도 아닙니다. 문제의 조건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제요. 두 기업이 각자 담합과 이탈입니다. 이탈. 담합과
담합을 안 한다라는 두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담합을 했고 유지하고 진행하는 전략과 담합을 했는데 이탈하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합을 하고 이탈하는 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담합을 할까 이탈을 할까 고민을 한다는 자체는 상대방의 전략 자체는 담합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 수밖에 없죠. 약속을 체결하고 두 번째 문제에서 수량을 정했으면은 그 상태를 내가 이제 인지하고 약속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가정을 내 답안에 깔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실제로 나는 어떤 식으로 가정을 깔아야 될지 조금 혼란이 왔을 때 더더욱 여러분들의 답안에는 나는 이렇게 풀겠다라는 자신감이 필요해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약간 헷갈린다라면은 두 개 다 적는 신속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쪽인 것 같다. 이유를 빨리 다루는 약간 좀 유연성과 좀 빠른 정도의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흐름 자체에 치밀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담합을 하는 것과 이탈을 한다라는 것은 담합 약속을 하고 이탈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1회 게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유한반복 게임과 무한반복 게임으로 공부를 해요. 유한반복 게임이면 마지막에 이탈하죠. 그러니까 바로 전에도 이탈하는 게 베스트죠. 역진균합적으로 분석하면 처음부터 이탈하는 게 베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이 생기는데요. 보세요. 약속을 체결했어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착각을 한다면 내 반응함수 있잖아요. 내 반응함수에 대입해서 산출량을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면은 정말 희한한 균형이 순간적으로 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일반적으로 꼬르노 균형으로 돌아간다라고 가점시장에서 공부를 하죠. 이 문제에서 적용을 한다면 두 번째 문제끼리 약속을 체결해서 우리 산출량을 4분의 1씩 합시다라고 약속을 체결하고 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나 혼자 이탈하는 게 베스트가 되려면은 내 반응함수에 대입하면 되잖아요. 내 반응함수에 대입해서 도출된 산출량을 결정하면은 무조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때 이윤이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봐요. 오랫동안 꼬르노 균형이 지속되었다가 담합 한번 해보자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선 둘 다 이탈하는 케이스가 달성되면 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꼬르노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한반복 게임에서는 순간적으로 이제 이탈을 하고 다음번에 꼬르노라는 게 존재해요. 왜냐하면 반복 게임이기 때문이죠. 근데 일회성 게임은 그게 안 돼요. 일회성 게임은 그게 안 되는 것이 세 번째 문제만의 나름대로의 그 1회 게임이라는 게 계속 꼬르노 균형으로 이제 접근을 해오다가 우리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담합을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전제를 하면서 그냥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리고 한 번만 담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 반복 게임은 아니지만 속성 자체는 유한 반복 게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무한 반복 게임은 적절한 보복 조치만 있으면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유한 반복 게임은 보통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회성 게임이라는 것이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번째 문제하고도 달라요. 1회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 1씩 하면은 얼마만큼의 이윤이 생긴다라고 계산을 하고 만나서 실제로 비용함수 들춰보고 담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봐요. 네가 4분의 1로 했을 때 내가 나는 얼마의 산출량을 내 반응함수에 넣어봤더니 얼마래요? 8분의 3으로 결정을 내리면은 나는 이윤이 여기서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친구는 떨어지죠. 따라서 여기 적혀있는 숫자에 비해서 이 친구의 숫자는 높아지고 이 친구의 숫자는 떨어지게 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약속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킨다고 했을 때 나 혼자 8분의 3을 때리면은 이건 떨어지고 이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뭐 적혀있죠.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자, 1회 게임에서 있지도 않았던 꼬르노 균형을 여기다 적을 수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꼬르노로 둘이 1번 문제에서 흘러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황은 똑같지만은 주어진 조건은 똑같지만은 케이스별로 건건이 다른 문제예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도 다르죠. 세 번째는 1회 게임이고 네 번째는 반복 게임이지 않습니까? 맞죠? 따라서 여기서 1번에서 도출된 좌표를 기준으로 이윤식을 짜는 거는 틀려요. 틀렸고 이제 8분의 3으로 둘 다 상대방을 믿고 이탈했을 때 정말 엄하게 나타나는 이윤을 여기에 좌표를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메꾸시면은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 찾는 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전형적이네요. 과점에서 많이 연습했으니까요. 점 찍어보니 둘 다 이탈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게 우월 전략입니다. 그게 우월 전략이기 때문에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이 생기죠. 이거는 높은데 이거는 낮잖아요. 따라서 용의자의 딜레마까지 키워드가 아마도 배점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되는 그런 타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회성 게임이에요. 일회성 게임. 네 번째는 상기의 1회 게임이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에서 담합에서 이탈하면 다음 기회는 그 원래의 뇌시균형으로 영원히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버렸죠. 할인 인자라는 것은 교과서 정독을 즐겨 하신 분들은 뭐 눈치를 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인 인자라는 것이 수식에 많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랜덤워크 가설에서 여기 현재 C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래 효용 C2하고 여기다 베타를 넣거든요. 익스펙테이션을 넣고 이 베타가 보통 할인 인자라고 보통 적혀 있단 말이에요. 디스카운트 팩터. 근데 이게 1 플러스 R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할인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관적인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어서 그래요. 이자율뿐만 아니고 주관적인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R에 이자율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감각, 투자자의 감각, 경제 주체의 어떤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할인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게 제가 뭐 칠판에 적시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탈했을 때 본인의 이제 이윤의 현재 가치 계산하면 되고요. 유지했을 때 이윤의 현재 가치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설지 바로 보시죠. 담합을 유지하게 되면 영원히 8분의 1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무한등비급수 풀 수 있죠. 뭐 공식도 있고 저는 공식 별로 안 좋아해요. 공비 곱해서 빼면 돼요. 그죠? 공비 곱해서 빼면은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고 이탈 시 현재 가치 이윤 역시 초반에는 64분의 9가 나옵니다. 나 혼자 이탈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설문삼에 64분의 6을 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좀 다른 상황이야. 3번하고 다르고 이거는 내시균형으로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1번 균형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담합을 전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일회성 게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무한반복 게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시균형이 있었고 담합을 선택한다라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인지를 해서요. 9분의 1이라는 좌표 설문일에서 이윤 구해놨죠. 거기에 쭉 반복되는 거 케이스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뭐 두 번째 항부터 간단히 계산을 내리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뭐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 시험장에서 가끔 만날 수 있는 거는 공식을 암기해 두셨을 때 잊어버릴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정석적으로 가세요. A는 쭉 적혀 있죠. 1 플러스 R분의 1 곱하기 A는 또 적을 수 있죠. 통째로 빼면은 간단하게 A 구할 수 있잖아요. 정석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도출하는 게 맞겠습니다. 초항이 1 플러스 R로 나뉘어 있을 때하고 초항이 그냥 1 플러스 R이 없는 상태하고 또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별로 공부를 하는 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2017년 행시 문제가 이제 3개 문제가 등장했었는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는 굉장히 어렵고 또 무언가는 굉장히 쉽고 그런 느낌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쉬운데 조금 한 30점 정도 내외에서 약간의 변별력을 조금 제한을 해줬던 문제 타입. 다만 이때도 너무너무 아쉬운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실제로 나중에 시험 치르고 오셔서 그 기출 뭐 강의도 들었고 또 국경 특강도 다 들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웃으면서 좀 오신 분들이 좀 많았고 시간이 모자라서 국경은 내가 조금 이번에는 포기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른 데서도 감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문제를 아예 손도 못 댈 정도로 이제 생소하게 좀 접근을 해버렸기 때문에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분도 계십니다. 또 어설프게 살짝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또 어설프게 또 애매하게 또 접근하시면서 점수 편차가 합격생 사이에서도 상당히 컸던 그런 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경제학이 일반적으로 그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